내일 아침이면 죽습니다. 브라질 병원에서 충격적인 선고가 내려졌어요. AB형 RH 음성. 10만 명 중 1명만 가지고 있는 희귀 혈액형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무대가 무너지고 피가 흘렀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K-팝을 혐오했던 평론가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대체 누가 나타난 걸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왜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니 리차드슨이에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신문에서 예술이나 음악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죠. 그때 저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먼저 예전 제 삶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완벽했어요. 모든 책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모든 컵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같은 파란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할 때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고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같은 음악 말이에요. 진짜 음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이라고요. 하루 종일 리뷰 글을 쓰며 지내고 있었어요. 새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에게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고 있었죠. 음악가들이 콘서트를 하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있었고요. 법정의 판사 같았어요. 다만 범죄자 대신 예술가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경우 나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음악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현대 미술은 너무 단순하다고 여기고 있었죠.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번쩍거리고 속 빈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K-팝이라고 부르고 있었죠. 10대들이 콘서트에서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동작으로 춤추는 것도 보고 있었고요. 한국 가수들의 티셔츠나 포스터를 사고 있는 것도 봤어요. 제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NPR 라디오에서 일하는 제 상사 마커스였어요. NPR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큰 방송사거든요. 제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데요? 제가 물어봤죠. 브라질에서 K-팝 페스티벌이 열려요. 상파울루에서요. 거기 가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세요. 커피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보고 뭘 하라고요? K-콘 페스티벌이에요. 엄청 큰 행사예요. 남미 전체에서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하게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즉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마커스, 저는 진짜 문화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오페라, 클래식 음악, 미술관 같은 거 말이에요. 왜 저를 보내서 그런 시끄러운 걸 취재하게 하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해야 해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혼자였어요. 군중 속에서도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었고 이게 인생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하기 싫어요. 제가 말했죠. 제니,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업무 지시예요. 마커스가 전화를 끊은 후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쓰레기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거든요. K-팝은 진짜 음악이 아니었어요. 팬들도 진짜 음악 애호가들이 아니었고요. 양 떼처럼 서로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필요했어요. 신문에 글 쓰는 일이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제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젊은 독자들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아마 마커스 말이 맞았을 거예요. 싫어도 이 이상한 세계에 대해 배워야 했던 거죠. 노트북을 열고 K-팝 페스티벌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똑같은 가사를 부르고 있었어요. 음악 콘서트가 아니라 정치 집회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요. 2주 동안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고 K-팝 공연 영상들도 보고 있었어요. 영상을 볼 때마다 더 화가 나고 있었거든요. 음악은 너무 시끄럽고 빨랐어요. 춤은 군사훈련 같아 보이고 있었고요. 가수들은 너무 완벽해서 플라스틱 인형 같았어요. 이번 여행이 세상에 진실을 보여줄 기회라고 결심했어요. K-팝은 예술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짜 감정을 파는 사업이었죠. 이런 거짓말을 폭로하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어요. 진짜 문화를 이런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비행기 타기 전날 밤 검은 옷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게 해주었으니까요. 공책과 녹음기, 카메라도 챙기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좋은 취향을 위한 싸움에서 쓸 무기들이었죠. 조용한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여전히 완벽했어요. 책들이 선반에 똑바로 서 있었고 클래식 음악들이 가지런한 더미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제 진짜 세상이었어요. 제가 속한 곳이었고요. 내일이면 적의 영역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전투 준비는 되어 있었죠.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뜨거운 화요일 아침에 상파울루에 내리고 있었어요. 도시는 엄청나게 크고 시끄러웠어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택시 창문으로만 봐도 K-팝 포스터가 어디에나 붙어 있었거든요. 건물에도 버스에도 길모퉁이에도 말이에요. 마치 도시 전체가 한국 팝스타들에게 점령당한 것 같았어요. 카메라맨 마크가 택시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걸 신나해하고 있었죠. 알록달록한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을 가리키며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곳곳의 위험한 곳들을 다녀본 사람이었어요. 전쟁터도 가봤고 자연재해 현장도 취재했었죠. 하지만 항상 차분하고 밝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호텔이 페스티벌 장소 근처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음악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흔들 정도로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 말이에요. 밝은 빨간 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법 지팡이 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페스티벌은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기자증을 들고 도착했을 때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7만 명이 모든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소음이 엄청났어요. 마치 뇌우 속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모든 사람이 빨간색을 입고 있었어요. 밝고 아름다운 빨간 셔츠, 스카프, 모자들 말이에요. 기자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빨간 바다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팬들이 파도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커지면 응원봉을 동시에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가수들이 박수를 치라고 하면 모두가 완벽하게 맞춰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즉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거든요. 집단 히스테리였어요. 무리 사고였죠. 사람들이 개인의 생각을 포기하고 군중의 일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크가 제 팔을 톡 치며 우리 근처 한 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0대 소녀가 울고 있었거든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무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마법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는 나이 든 여성도 울고 있었어요. 아마 그 소녀의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정신없는 양들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소중한 걸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감정 조작이었어요. 음반 회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가 아닌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공연 사이 휴식 시간에 젊은 한국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의료 봉사자 배지를 달고 있었거든요. 이름표에는 서영이라고 써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 기자분이시죠? 그녀가 물어봤어요. 네, 이 행사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적인 관찰들로 가득한 제 공책을 내려다봤어요. 집단 심리학의 흥미로운 사례네요. 그녀가 제 말을 생각해보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했어요. 그건 심리학이 아니에요. 희망이죠. 그녀와 논쟁하고 싶었어요.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확신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세뇌당한 팬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다음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수들이 무대에 나오자 관중들이 폭발하듯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팬들이 서로에게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봤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음식과 물을 나누고 있는 것도 봤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도 봤어요. 아마 이건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에 소속되는 것에 관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끔찍한 순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큰 쩍쩍 소리가 경기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쇼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특수 효과 말이에요. 하지만 무대 위 금속 구조물이 굽어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공연자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쁜 비명이 아니었어요. 공포의 비명이었죠. 금속 구조물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추락했어요. 무대와 카메라 스태프들이 일하고 있던 지역을 덮쳤어요. 금속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음악이 멈췄어요. 조명이 꺼졌고요. 어둠과 혼돈 속에서 마크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비상등이 켜졌을 때 마크가 비틀린 금속 조각 아래 누워 있는 걸 봤어요. 머리와 가슴 주변으로 피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는 옆에서 박살나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마크, 내 말 들려? 눈을 천천히 뜨고 있었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작은 소리만 내고 있었거든요. 피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경비원들, 의료진들, 다른 기자들 말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이고 무력한 기분이었어요. 제 모든 교육과 지식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걸 고칠 수 없었어요. 친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앰뷸런스 안은 악몽 같았어요. 마크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포르투갈어로 말하고 있어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마크의 손을 잡고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들이 물리적인 주먹처럼 저를 때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분이 수혈이 필요해요. 하지만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RH 음성 AB형이요. 브라질에서는 매우 드물어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혈액이 없으면 죽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울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영국 영사관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NPR 본사조차 멀고 쓸모없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때때로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완전한 낯선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판단했던 낯선 사람들이 결국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도요. 병원 복도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거든요. 생각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국 대사관, 영국 영사관, 워싱턴에 있는 NPR 본사, 고향에 있는 마크의 가족들까지 말이에요. 아무도 마크에게 필요한 희귀한 혈액형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약 냄새와 두려움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저처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빈 눈으로 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때 페스티벌에서 한국 사람들을 봤던 게 기억났어요. 무대 위 공연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스태프들도 있었고 코디네이터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 중에 맞는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비판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마크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자존심이 그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한국 남성을 한 명 찾았어요. 페스티벌 스태프 배지를 달고 있었거든요. 이름은 상민이었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아마 경기장 사고 때문이었을 거예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친구가 수혈이 필요한데 RH 음성 AB형이에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거든요. 상민 씨의 피곤한 얼굴이 즉시 또렷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의사가 내일 아침까지라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상민 씨가 빠른 한국말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몇 분 안에 다른 한국 사람들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어요. 페스티벌 스태프들,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한국 거주자들, 심지어 콘서트를 보러 온 한국 관광객들까지 말이에요. 병원 대기실이 작전 본부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 도시의 혈액 은행 목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현지 대학의 한국 의대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페스티벌에서 만났던 간호사 서영 씨가 작은 의료 키트를 들고 도착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혈액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각 사람에게 차분히 말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정신없는 추종자들이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끌고 있었죠. 결정을 내리고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1시간 만에 RH 음성 AB형 혈액을 가진 사람 3명을 찾았어요. 한 명은 병원에서 겨우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100km 떨어진 도시에서 차를 몰고 오고 있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헌혈자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어요. 상파울루의 어학원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 선생님이었거든요. 마크를 알지도 못했고 저를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만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상민 씨가 전화해서 응급 상황이라고 말하자 저녁을 먹다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왔던 거예요. 의료진이 마크의 수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간식과 물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가 괜찮은지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진정할 수 있도록 브라질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건가요? 상민 씨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를 알지도 못하시는데요. 제 질문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만 도와줬거든요. 낯선 사람은 그냥 낯선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죠. 수술이 4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브라질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사업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로 일자리와 집을 구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호활동을 조직했어요. 누군가 아프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였고요. 이건 제가 글로 썼던 정신없는 집단 행동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이건 가족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마크의 수술이 성공했다고 말했을 때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했어요. 헌혈을 한 한국 선생님이 기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서영 씨가 오랜 친구처럼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제 눈물은 마크에 대한 안도감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3일 후 마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첫 마디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고요. 제니. 그가 말했어요. 이걸 글로 써줘. 여기서 정말로 일어난 일을 써달라고. 상파울루에서의 마지막 날 페스티벌 장소로 다시 갔어요. 망가진 무대는 수리되어 있었거든요. 공연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빨간 팬들의 바다가 폭도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무언가를 함께 나누기로 선택한 수천 명의 개별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사불란한 움직임들이 군사적 통제가 아니었어요. 소속감의 춤이었어요. 무대 위 공연자들이 사랑과 희망, 서로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크의 생명을 구해준 그 가치들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을 병원으로 달려가게 만든 그 정신과 같은 것이 들렸거든요. 저는 수년간 밖에서 문화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판단해 왔었죠. 제 개인적인 취향을 보편적인 진실과 혼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파울루 케이콘 페스티벌에 대해 쓴 기사는 제가 이전에 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고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와 친절함에 대해 썼거든요. 사랑이 노래 속 단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사람들에 대해 썼어요. 예전 독자들 중 일부는 화를 냈어요. 제가 물러졌다고 했어요. 비판적인 날카로움을 잃었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관심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했고요. 6개월 후 문화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가 있었어요.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있었거든요. 판단하는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K-팝보다는 클래식 음악을 더 좋아해요. 그건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이 놀라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배워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당신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정말 운이 좋다면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